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 둘도 없이 소중했고 사랑했던 제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하시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모는 대학교 미술 전공 교수셨고 제 친동생은 EBS 강사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족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라며 저희 가족을 부러워했습니다. 집에 공무원이 몇이 되고 애들 가르치는 일이니 다들 굶어 죽을 일은 없다면서 말이죠. 저도 저희 가족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남들보다 특별하다거나 뚜렷하게 잘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엄하신 분이셨는데 교육자 집안이라는 프라이드도 무척 강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사범대에 못 갈 거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범대에 불합격한 여동생에게는 매를 드셨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선생님이 되기만 하면 이 압박도 끝이겠구나 했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하라는 잔소리도 안 들어도 될 것이고 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된 순간 아버지의 압박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학교에 배정받은 게 제 나이 29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결혼하셨던 나이기도 하셨죠.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네 엄마 보고 딱 이 사람이다 느낌이 왔다. 엄마 봐라. 예쁘지, 똑똑하지, 아이들 잘 가르치지.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상준아, 잘 들어라. 우린 교육자 집안이야. 우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을 배우며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들이란다.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너도 잘 알지? 이 말은 곧 선생님과 결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같은 학교 선생님이나 동생 같은 강사나 이모 같은 교수나 어머니 같은 학원 선생님과 결혼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저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조부모님들의 소개로 결혼하신 거면서 저에게 그런 상대를 만나라고 압박하시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은 이유는 바로 제가 그때 만나던 여자가 선생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학교 배정받기 전에 잠깐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 들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혼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기차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바로 그때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여자는 긴 머리에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목도리 위로 보이는 동그란 눈이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서 첫눈에 반했다고 들이대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죠. 그녀와 제가 내리는 것이 같기를 바라면서요. 그녀와 나란히 앉은 채 기차를 타고 쭉 달렸습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내렸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안 내리는 바람에 저도 그냥 그녀를 따라 계속 기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종점이었던 대전까지 가버렸습니다. 대전까지 갈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어차피 딱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저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갈까 궁금했습니다. 더 따라가면 스토커처럼 보이진 않을까. 삐삐 번호를 물어보면 이상한 놈으로 보려나 고민을 하던 중 그녀를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딜 간 걸까? 역 안을 서성이다가 아무래도 기차역을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아쉽지만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저도 기차역을 나가려는데 기차역 나가는 문에 서 있더라고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차게 내리는 겨울비였죠. 마침 제 가방에 우산이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꽈배기, 찹쌀도넛, 찐빵 같은 빵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되면 엄청 바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빵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그녀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든 부모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저와 달리 자유롭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그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녀와 연애를 할수록 이 여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관념도 뚜렷하고 소신도 있고 현명한 최고의 여자였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 따위 중요하지 않을 만큼 저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정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그녀의 가게에 가서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하면 덜 힘들고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빨리 끝내고 나랑 맛있는 거 먹어요. 못 말려. 알겠어요. 그녀와 함께라면 뜨겁고 미끄러운 기름들도 무거운 반죽들도 모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엔 거의 그녀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똑같은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면 부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빵을 사가는 손님이 많아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상준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 아버지. 아버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듯 앞치마를 두른 저를 천천히 살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들은 여자친구가 제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자친구의 인사에 아버지가 인상을 구기셨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제가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당장 따라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심하던지, 이게 여자친구 앞에서 대체 무슨 망신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고 벗어둔 자켓을 챙겨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너, 뭐야?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가 그딴 데서 왜 일을 하고 있냐고? 아버님 소리는 또 뭐고? 제 여자친구예요. 그 빵집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아버지. 에이, 미친놈, 미친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쳐먹은 거냐? 이 멍청한 놈. 어디 길거리에서 빵이나 파는 여자랑 만날 수가 있어? 그런 미래도 없는 사람이랑 뭘 만나? 미래가 없다뇨, 아버지. 그 친구 진짜 열심히 살아요. 나중에 큰 가게 운영하고 싶은 꿈도 있는 친구고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그런 꿈은 누가 못 꿔? 길바닥에서 장사 나부랭이 하는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못한다.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아버지는 완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고집이 엄청났죠.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실 뻔 하셨고, 아버지는 아끼시던 낚싯대를 드셨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를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빌기도 해보고, 나이 30에 가출도 해보고, 온갖 시도를 한 끝에 저희는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아무렴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걸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을 올리고 이듬해 봄에 저희 집에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작을 수 있는지.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너무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죠. 집안에 교육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 망쳐놨으니 제 자식이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압박은 저를 넘어 그리고 제 아내를 넘어 제 아이에게까지 떠넘겨졌습니다. 부모님은 아내에게 책을 사줬습니다. 육아를 잘하는 엄마의 태도를 적은 책들이었죠. 아내는 힘들어했습니다. 시부모님들에게 숙제검사를 받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오지 말라고 하고 집 열쇠도 바꿔보기도 하고 화도 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집에 없을 시간만 골라서 몰래 와서 아내에게 트집 잡고 싫은 소리를 하고 갔다더라고요. 아내가 말을 안 해줘서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내의 가게였습니다. 아내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일에 대한 욕심이 아주 컸거든요. 분명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가 돌이 되면 봐줄 테니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도통 깜깜 무서시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용기 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엄마가 되어서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지. 할머니 손에 자라면 되겠니? 너 내가 준 책 안 읽어봤구나? 엄마와 아이의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벌써부터 남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어머니, 점심까지만 장사하고 문 닫고 지훈이 데리러 올게요. 딱 몇 시간만요. 저도 제 가게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참나, 우리 상준이가 돈을 못 버니? 돈도 잘 벌고 나중에 연금도 꼬박 나올 텐데 그 가게는 좀 정리하면 안 되겠어? 듣자 하니 매달 새도 나가는 것 같던데 그만 정리 좀 하지. 네,
어머니도 아버지와 별 다를 거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땐 육아휴직 같은 걸 남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아이를 볼 수 없는 형편이었죠. 결국 아내는 가게를 정리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아내는 우울해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손주가 잘 크고 있나 검사하는 시부모님의 압박을 견디며 힘들어했고, 그들이 또 내주고 가는 숙제 같은 것들을 해내며 자기 개인의 자유는 누리지 못했고 꿈꿔왔던 미래를 이룰 수 없게 되며 깊은 어둠으로 빠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점점 병들었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던 아내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스스로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고작 아내가 34살이었던 꽃처럼 예쁠 때였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를 잘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은 저와 달리 제 부모님은 그 결과만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냐며, 어떻게 끝까지 집안을 먹칠하고 가냐는 부모님의 끔찍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려 6년의 시간 동안 가족으로 지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이미 아내는 떠났지만, 이미 너무 늦은 선택이었지만 저는 부모님들과의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와 둘이 살아가기로 했죠. 지훈이가 그때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은 후 지훈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글도 얼추 읽을 줄 아는 애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병이 생겼나 병원에 데려가 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지훈이가 마음의 병이 생겼답니다. 바로 엄마의 죽음이죠. 긴 상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의 가정 환경이 어땠고 엄마와 아빠와 조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많은 것을 묻더라고요. 몇 번의 상담 끝에 상담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훈이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대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요. 그게 조부모라는 원인까지도요. 아마 지훈이는 자기가 조부모님에게 예쁜 짓을 하면 엄마도 같이 예쁨을 받지 않을까 느꼈을 수도 있대요. 6살짜리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행동을 했던 거죠. 어른들 입맛에 맞추려 애썼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너무 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한 건지, 내가 지훈이의 부모는 맞는지 속이 다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상담 선생님께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라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까지요.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또 부랴부랴 뛰어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매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 덕분에 학교가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제가 데리러 갔을 때 보니 지훈이 말고도 집에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아마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토요일엔 한 번씩 상담센터도 갔습니다. 지훈이는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나 그림도 그리고 블록도 하며 자유롭게 선생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건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지훈이는 얼마나 답답할까 이해하며 기다려주었습니다. 힘든 육아와 일로 하루를 끝내고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한잔할 때면 아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 나는 더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더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며 술에 취해 잠드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끔은 슬퍼하고 가끔은 웃으며 지훈이를 초등학교에 무사히 입학시켰습니다. 그때까지도 지훈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1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말을 않고 그만큼 학습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지훈이에게 ADHD 소견을 내리셨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조금 산만하고 학습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부분이 느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그저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제가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니던 곳보다 조금 더 가까운 여자 중학교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니 새로운 기운을 받고 새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지훈이 걱정이 너무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야 보육도 같이 해주는 곳이라 수업 후에도 지훈이가 계속 유치원에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은 점심만 되면 학교에서 끝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쏟아야 하는 시기였죠. 동료 여자 선생님들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많이들 휴직을 하던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훈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말도 못하는 애를 혼자 집에 오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 엄마들이 만약 자신의 아이와 지훈이가 같은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면 등하교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훈이만 똑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을 하면서도 지훈이 학교 시간만 되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 핸드폰이 있을 때라 지훈이한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집 전화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하라고 했었죠. 그렇게 매일 지훈이는 학교 후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하지만 전화하는 것만으로 저는 지훈이가 집에 잘 왔구나 싶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맘때 점심만 되면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안과 걱정에 가득 차 있는 얼굴이었을 테니까요.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교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매번 핸드폰만 들여다보느라 밥을 제일 늦게 먹고 나갔었습니다. 오늘도 꼴등이시네요. 식당의 영양사분이었습니다. 제 또래 정도 되어 보이는 영양사님은 배식을 직접 해주기도 하시고 식사하는 선생님들께 맛은 괜찮은지 다음 달에 어떤 메뉴가 나오면 좋겠는지 묻기도 하시는 열정 많고 사교성도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었네요. 올해 이 학교로 오신 거죠? 네, 맞아요. 학교 생활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왜요? 힘들어 보였어요. 네? 제가요? 네. 설마 모르셨어요? 얼굴에 진짜 힘듦이라고 적혀 있는데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시고 집에 가고 싶어서 핸드폰 시간만 보시는 거 아니셨어요? 전혀 아닌데. 전화 올 때가 있어서요. 여자친구? 아니요. 아들이요. 아, 아드님하고 사이가 엄청 좋으시구나.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이유가 있어서요. 그럼 가볼게요.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불편했습니다. 제 사생활을 말한다는 게. 부끄러워할 일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디 떠벌리고 다닐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새로 간 학교에서 제가 이혼했다는 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주임 선생님 정도만 알고 계셨죠. 아들이 말을 못한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더욱 영양사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다고 했으니 제가 유부남인 줄 안 영양사님은 그 이후로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면 안 되셨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점심을 먹으며 지훈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통 연락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초조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학교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영양사님이 요구르트 한 개를 가지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아, 아들이 연락이 안 되네요. 학교 끝나면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어머, 어떡해요? 사모님께는 연락해 보셨어요? 엄마랑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죽었어요. 아,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아, 그럼 학교 선생님은요? 잘 학교했는지만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전화해봐야겠어요. 마음이 초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영양사님이 집어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훈이 학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지훈이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선생님께 알려달라고 해서 학교가 조금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집으로 출발했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안도하며 전화를 끊자 5분도 지나지 않아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집이야? 아휴, 다행이다.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다행이다, 정말. 지훈아, 아빠가 일찍 갈게. 숙제 다 하면 비디오 하나 틀어서 보고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뱉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해결됐어요? 아, 네, 덕분에요. 학교에 전화해보길 잘했네요. 지훈이도 집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요. 이름이 지훈이에요? 귀엽다. 하하, 네.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이제 초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엄마도 없으니까. 제가 전부 다 해야 해서. 아, 힘드시겠어요. 그럼 제가 힘내시라고 특별히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녀는 엄청난 것이라도 꺼내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또 하나의 요구르트였습니다. 제 눈이 동그래지자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금까지의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 아빠였고 그녀는 결혼도 한 번 하지 않은 여자였으니까요. 그녀에게 제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는 입장이 되긴 싫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죽은 아내를 2번 죽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아도 좋지 않은 척,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쉽게 숨겨지나요? 그녀가 제게 웃음 한번 지어주면 가슴이 뛰게 설렜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면 하루 종일 그것만,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 뱉으며 그녀가 제게서 멀어지도록 했습니다. 상준 씨, 오늘도 꼴등이네요. 네.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네, 기분 안 좋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양사님 때문에요. 왜요?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 거 그만해 주세요. 저는 영양사님한테 마음 일절 없고요. 저 애 딸린 남자예요. 애기 키우기도 벅차고 마음에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관심 가져주세요. 저도 알아요, 아이 있는 거. 그래도 상준 씨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그동안 제 장난도 받아주시고 대화도 한 거 아니었어요? 마음 없어요. 그거 영양사님 착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상준 씨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는 티는 낼 수 있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못해요? 상준 씨가 뭐래도 저는 상준 씨 좋아요. 이걸 어떻게 숨겨요?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뻘개진 얼굴을 감추려 자리를 빨리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듯 더 적극적으로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에게 티가 날 정도로요. 오지랖이 넓은 한 여자 선생님은 영양사님께 제가 애가 있는 아빠라고 말해주기까지 했답니다. 영양사님께서 해맑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멋쩍어 하며 얼굴도 두껍다고 하고 갔다네요. 저는 그녀의 관심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저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은 자꾸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도 알려주기로 했고요. 매일 보는 학교 식당 말고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제 상황을 전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지훈이가 센터에 가 있을 시간에 틈을 내서 그녀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동생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부모님과 동생과도 연락을 끊었는데 어떻게 제 번호를 안 건지 느닷없이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말이죠. 아빠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병원으로 와줘. 가족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그녀와의 약속을 뒤로하고 저는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고 간 병원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야위셨고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의사는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수술 설명을 들으며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어머니는 제게 딱히 무슨 말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니, 동생에게 안겨 우시느라 말씀을 할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 옆에부터 병간호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날 지훈이는 동생이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자꾸만 내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도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어머니께서 제게 처음 한 말은 이랬습니다. 걔는 아직 벙어리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말.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사람을 견뎌가며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까지 이 상황을 같이 견뎌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영양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님이 제 가족으로 들어온다면 벌어질 상황들이 그려졌습니다. 죽은 아내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밀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혹시 저번에 약속 못 지켜서 그래요? 그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이유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거짓말. 상준 씨도 저한테 마음 있잖아요. 저는 분명 그렇게 느꼈어요. 그건 착각이란 말 하지 말아요. 저 바보 아니에요. 상준 씨가 나한테 보여준 웃음, 날 대하는 태도, 그거 다 분명히 좋아서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대체 뭐 때문인지. 대체 이유가 뭔지 말해줘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너무 예쁜 눈으로 눈물이 계속 나는데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다 털어놓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많이 힘들어요. 교육자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고집도 세고 말씀도 막 하시는 분들이에요. 죽은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해쳤어요. 어린 아이 두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지. 그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 끊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네요. 가족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아파요. ADHD라고. 치료 중이에요. 나도 많이 힘든데 수진 씨한테 같이 힘들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에 가면서도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모든 상황이 갑갑하고 힘들기만 했거든요. 그 후 그녀는 며칠 동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만나서 말을 하지 않았고, 얼굴도 수척해진 것 같고 평소와 다르게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꼴등으로 밥을 먹고 일어나려는데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상준 씨랑 같이 힘들래요. 네? 교육자 아니라고 무시해도 괜찮아요. 쓴소리 좀 들어도 괜찮아요. 상준 씨 아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아들이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준 씨 놓치면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나 그냥 같이 힘들래요. 너무 힘들면 말할게요. 그땐 이렇게 옆에 있어주세요. 나 그거면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먼저 다가와준 포기하지 않은 그녀에게 매일 고마워하며 같은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훈이와 그녀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와 저는 결혼 생각이 있으니 지훈이에게도 언젠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같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와의 첫 식사 자리에 지훈이가 좋아하는 코끼리 인형을 사왔습니다. 덕분에 조금 불편해 보였던 지훈이가 활짝 웃더라고요. 코끼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밥 먹는 내내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가 불편하지 않게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지훈이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말이죠. 지훈이는 그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와 지훈이의 관계 형성이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수진이 이모 좋아?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지훈아, 그런데 아빠도 수진이 이모가 좋아. 지훈이가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이모도 지훈이랑 아빠가 좋대. 그래서 말인데 수진이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되어도 될까? 지훈이가 잠깐 고민하더니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이모가 또 생겨요? 수진이 이모는 이모가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데 지훈이가 또 공책에 무언가를 적어서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지훈이가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좋아, 엄마 2명. 지훈이가 웃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지훈이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훈이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녀도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고집이 강하셨습니다. 너 또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영양사? 무슨 그런 시덥잖은. 아휴, 애는 아파, 엄마는 죽었어. 아빠는 연애질이라니.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머니, 그 사람 죽은 지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하시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시죠? 내가 죽였니?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그러는 너는 네 아버지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뇌출혈까지 왔겠어. 너는 네 아버지 병간호하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아버지가 왜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요? 상희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 저 나가고 아주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다치신 것도 친구분들이랑 술 드시다가 싸우셔서 혈압 올라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슨 병간호를 해요. 사람 불러서 간호 다 시키고 어머니는 놀러 다니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너 어디 엄마한테. 너 절대 안 돼. 무슨 재혼은 재혼이야. 그런 여자랑은 안 돼. 아휴,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서 망신이다. 망신이야. 망신이면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세요. 아버지 쓰러지셨다는 말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제가 바보였네요. 아버지 깨어나도 연락하지 마시고 돌아가셔도 연락하지 마세요. 안 올 거니까.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어머니의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저를 압박하고 있던 사슬 같은 게 쨍하고 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한테 연락은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 후로 몇 번 저를 걱정하는 척 연락이 오긴 했지만 결국엔 자기가 아버지 간호할 시간이 많아졌고 병원비도 부담해야 하니까 당장 와서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제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습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고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만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녀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일하는 학교에만 혼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혼식도 안 하는 거냐며 그녀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런 걸 귀찮게 왜 하냐며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게 너무 가분한 그녀에게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더 지훈이를 챙겨줬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지훈이 준비물을 안 챙기면 그녀가 잊지 않고 챙겼고 매일 아침 일어나 지훈이와 제가 먹을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지훈이도 저와 둘이 있던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근 전 지훈이가 학교에 가기 전 저희 셋이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자기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훈아, 왜 맛이 없어? 아내의 말에도 지훈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무슨 생각해? 배 안 고파? 밥 그만 먹을까? 여전히 지훈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뭐라고 소리를 냈습니다. 저 아내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맞지, 여보? 지훈이가 말한 거지? 지훈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뭐라고? 코끼리요. 코끼리였습니다. 지훈이가 4년 만에 한 말은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아내가 지훈이의 밥그릇을 새 걸로 바꿔줬거든요. 바로 지훈이가 좋아하는 코끼리가 그려진 밥그릇으로요. 아내와 저는 지훈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고맙고 벅차서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니 지훈이는 입을 뗀 아이처럼 말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학교에서 발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성장 중이지만 여전히 학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도 가야 했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지훈이가 너무 대견했습니다. 지훈이가 하고 싶다는 거, 가고 싶다는 거, 뭐든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고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이 제게 너는 행복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또 한 번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비극이란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건 분명 지옥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아내가 도시락을 싸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왜 도시락이야? 오늘 날씨 좋아서 동물원이나 갈까 하고 지훈이 좋아하는 코끼리도 보게. 오, 좋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없어. 자기는 지훈이 깨워서 준비시켜. 그래, 알겠어. 어머, 지훈이 주스를 안 사왔네. 주스? 동물원 가서 사면 되지. 안 돼. 지훈이가 좋아하는 주스가 있는데 다른 마트에서는 잘 안 팔더라고. 그래? 그럼 나가면서 사자. 아파트 뒷문에 나가야 있는 편의점에 있어. 내가 빨리 다녀올게. 내가 갈까? 아니야. 지훈이 준비나 시켜줘.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이를 깨워서 씻기고 옷을 입히는데도 그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녀가 말한 편의점으로 뛰어가는데 아파트 뒷문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씨 남편 되시나요? 여기 병원이에요.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분명히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불행해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프고 죽게 될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 착한 아이를 저는 무조건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에게 아내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차마 2번의 고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모르게 그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엄마 왜 안 와요?
엄마가 미국에 갔어. 왜요? 엄마가 조금 아파서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서 치료받으면 안 아프다고 했어. 엄마가 아파요? 응. 엄마가 왜 아파요?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미국 가서 확인하면 알 수 있대. 지훈이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네. 엄마 아픈 거 싫어요. 치료 잘 받고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 그래, 지훈아. 엄마 치료 잘 받고 오라고 할게. 아이가 보지 않을 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잊으려 노력하고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제 감정도 무조건 참았습니다. 저는 아빠였으니까요. 그러다 지훈이의 12살 생일이 되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케이크라도 사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빵집에 케이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빈손으로 부랴부랴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어. 미안해. 오늘 케이크 불기로 약속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훈이는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학습지 종이만 꼼지락 거리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저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했습니다. 엄마? 뒤에 서 있던 지훈이가 제 눈앞의 여자를 불렀습니다. 분명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케이크, 한 손에는 선물을 들고 밝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엄마 기다렸어? 엄마! 그녀는 지훈이를 꼭 끌어 안아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다니 저는 몇 번을 눈을 비비고 다시 그녀를 살폈습니다. 처제? 쉿, 지훈이한테는 비밀이에요. 저희 집에 온 사람은 아내가 아닌 아내의 동생인 처제였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3분 차이로 태어난 아내와 처제는 정말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정말 똑같이 생겼지만 옷 입는 거나 헤어스타일은 달라서 구분이 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옷도 화장도 머리도 아내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훈이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깜빡 속고 있었습니다. 처제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처럼 행동을 했고 지훈이와 케이크 초까지 함께 불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지훈이가 잠든 후 처제에게 물었습니다. 처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이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사실 언니랑 저랑 이런 얘기 가끔 했었거든요. 농담으로요.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힘들 때 상대방이 되어서 도와주기로요.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지훈이 지켜달라고. 다른 건 못해줘도 생일날 꼭 같이 있어달라고 했어요. 그땐 무슨 그런 약속을 하냐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가 꼭 지키라면서 손가락 약속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지키면 꿈에 나타나 괴롭힐 거라고 장난치면서 그땐 그렇게 될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참 사람 일은 모르네요. 언니가 지훈이 생일을 알려주면서 코끼리도 좋아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언니, 그만큼 지훈이한테 진심이었어요. 그만큼 형부 사랑했고요. 저 지훈이 성인 될 때까지는 이렇게 생일날 오려고 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당연하죠, 처제.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 때문에 수진이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형부 탓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형부도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내년 지훈이 생일에 또 올게요, 형부. 처제는 케이크와 여러 개의 선물, 그리고 소중한 추억까지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런 처제에게,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제는 정말 매년 아이의 생일마다 찾아와 줬습니다. 생일 며칠 전날 제게 지훈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물어보고 생일 때마다 사다 줬습니다. 케이크 초도 같이 불어주고 지훈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미국 다시 안 가면 안 돼요? 왜 엄마는 제 생일 때만 와요? 엄마가 아직 아파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 미안해, 지훈아. 그래도 지훈이 생일날에는 이렇게 꼭 찾아올게. 기다려줄 수 있을까? 네, 대신 아프지 말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지훈이는 엄마를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이 되어 엄마를 보면 정말 기뻐했지만 그 외의 날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을 참는 법도 알아가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법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ADHD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와 죽은 수진이의 노력이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지훈이는 평균보다 공부를 잘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훈이가 너무너무 대견했습니다. 그러다 지훈이의 20살 생일, 처제가 약속한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에게 사실은 절대 말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셋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사실은 다 알아요, 이모. 어? 어? 지훈아, 지금 뭐라고? 이모라고? 네, 알아요. 엄마 아니고 이모인 거. 지훈이가 빵꾸 웃었습니다. 저와 처제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모라는 거.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엄마였으니까요. 이모가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되어서 절 안아줬으니까요. 그게 좋았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이모는 계속 엄마처럼 해주니까요. 저는 엄마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잠깐이지만 엄마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사실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다 망치는 거니까 말 안 했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지훈아. 미안해, 이모가 속여서. 아니에요, 이모가 왜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모. 생일날마다 제 엄마가 되어주셔서. 언제 이렇게 커서 남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었을까? 마음이 저렸습니다. 지훈이는 그 후에도 처제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제의 애들이 지훈이보다 2살, 3살 어린데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공부도 봐주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지금 지훈이는 아주 멋진 어른으로 컸습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대학교 중퇴하고 식품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돌리면서 직원도 여럿 있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훈이는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며 처제의 생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생일날 가서 처제의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 촛불도 끄고 선물도 드리고 옵니다. 물론 저도 같이 가죠. 갈 때마다 북적거리는 분위기가 어색하지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화목함을 느끼는 기분이거든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어른이고 부족한 아빠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훈이를 사랑해줘야겠죠. 앞으로 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